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본 뒤 사전 학습을 클릭하세요. 학습하기 전 다음의 내용을 읽으며 학습의 준비도를 높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시간입니다. 2주차에는 그림 검사 기법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2주차에서는 그림 검사의 대표적인 HTP라고 해서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 해석 지침,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임상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전 학습으로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람들에게 한번 그림을 한번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렸던 게 집이나 나무나 또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친숙하게 이렇게 접해지는 이런 집, 나무, 사람 검사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그릴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내적인 표상을 잘 반영해 준다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에 대한 목적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P는 벽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해머하고 같이 이 HTP가 더 정교하게 발전이 됐는데요. 이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를 가지고 내담자의 성격, 또 행동 양식,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대인관계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착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는요. 또 가정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 사람의 생활 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치료 전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검사를 통해서 심리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술치료에서 같은 경우에 논문을 썼을 때 이 HTP 사전 사후 검사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HTP 실시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P 실시 방법은 처음에 집을 먼저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준비물은 A4 용지, 그 다음에 연필, 그리고 지우개가 있습니다. 연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4B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게 칼로 깎아서 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큰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시간 제한이 없으니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라고 지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 검사를 실시할 때 약간의 라포 형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 라포 형성 없이 바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그림을 그리는 그 피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있어서 뭔가 평가받는다라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라든지 불편감이 없도록 내담자에게 지시하는 것이 하나의 그 상담자로서 하나의 어떻게 스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를 가로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대화체로 편안하게 부드러운 어조로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림이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시간을 또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사후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집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집을 굉장히 그리는 데 있어서 머뭇거린다던가 그리면서 지우개를 많이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다가 무슨 생각을 한다던가
이렇게 피검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보이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질문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왔을 때 어떤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련된 질문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집 그림 검사했을 때 많이 질문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 집은 어디에 있는 집입니까?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집에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집입니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이고 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미래적인 측면까지 많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내용은 꼭 이 질문법대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 질문 외에 더 추가적으로 집중도 있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나무 그림 검사 방법입니다. 나무 검사 방법도 준비물은 똑같고요. 지시 방법만 다릅니다. 지시할 때 종이를 이렇게 가로로 주지 않고 세로로 줍니다. 그래서 세로를 제시하면서 나무를 한번 이번에는 그려보세요 라고 대화체로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검자가 세로로 지시를 했는데 그걸 가로로 바꿔서 그림을 그린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세로로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를 해야 될까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반응입니다. 내담자가 보여주는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로로 제시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을 때 만약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 그려도 돼요? 저런 나무 그려도 돼요? 뭐 못 그리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그려봐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검사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잘 보시고 또 어떤 부분을 먼저 그렸는지 집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그린 부분이 어떤 거고 그걸 그릴 때 어느 부분에서 이 내담자가 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런 것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또 이렇게 완성된 다음에는 완성한 시간을 기록하고 사후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나무에 대한 사후 질문을 보면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인데 뭐 어떤 나무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좀 독특한 나무일 경우에는 이게 어떤 나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 이 나무는 몇 살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좀 많이 하는데요. 이 나무에 대한 나이를 뭐 모르겠다,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또 구체적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아라비안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내담자의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 나무를 그리고 있을 때 배경,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조금 독특하게 그림을 그렸다면 그 독특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담자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또 제가 13번 질문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사람이 필요해 보여요. 아니면 햇볕이 필요해 보여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미 있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나무 그림에서 집 그림하고 똑같이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나무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냐라는 질문을 저는 좀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담자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그 검사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나무가 뭐 잘라져 버렸다.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또 나무가 나중에 뭐 시들어 말라 죽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이 나무가 쑥쑥 커서 더 큰 나무로 돼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좀 정상적인, 좀 건강한 생각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그림 검사 방법입니다. 사람 그림 검사 같은 경우에 제일 좀 피검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성인 경우, 40대 후반의 남자분인 경우 같은 경우 제일 난감해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그림을 그려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못 그리겠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감을 좀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남자애 같은 경우 그림에 대해서 약간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너무 못 그린다고 생각을 자기 자신이 해요.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림 검사할 때는 내담자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이거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되는 거다 라고 관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좀 지지가 필요하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좀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팁인 것 같습니다. 준비물은 똑같습니다. 시간 제한도 없고요. 지시 방법은 나무하고 똑같이 세로로 제시하면 됩니다. 이때 사람을 전체적으로 그려보도록 지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막대 모양 사람 있죠? 졸라맨, 그런 사람이라던가 만화 주인공, 캐릭터,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물어봅니다. 만약에 남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간을 기록하고 성별 남으로 적은 다음에 다시 새로운 종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는 여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똑같이 막대 모양이라든지 캐릭터처럼 그리지 않도록 부연 설명을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그린 다음에는 시간을 기록하고 사후 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사후 질문은요, 제일 처음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나이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해 보이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이런 것도 저는 좀 많이 질문을 하고요. 이 내담자가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하시고 그거와 관련된 밀도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하고 관련 없는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혹시 또 더 그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렇게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 방법은 이렇게 똑같이 제시를 하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후 질문을 한 다음에 사후 질문한 것을 잘 기록하고 그 사람이 그림을 검사할 때 보여주었던 행동,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그 집과 나무와 사람 그림 검사를 한번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편안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HTP 어떻게 그림 그려보셨나요? 자, 지금부터는 HTP의 해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과 해석의 내용을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자가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 그린 이 집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집이라고 하면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집에는 그 가족과 가정 생활, 그리고 또 가족 관계,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 소망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집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문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또 자기 자신 간의 접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라는 것은 세상과 어떻게 내가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접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집을 그렸을 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집을 그렸을 때 이렇게 문을 어떻게 그렸는지, 만약에 집을 그렸는데 이 문을 사람이 드나들 수 없게 뭐 이렇게 작게 그렸다. 이런 것도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평범 반응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여는 문, 적당한 크기로 손잡이가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또 너무 장식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선의 질이나 음향 정도가 적당한 게 좋습니다. 피랍이라고 하죠. 집이 또 바닥선과 높이가 같은지, 또 집에서 가장 중요한 벽, 문이 다른 화분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집에서 들어가려면 문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손잡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문을 그렸는데 손잡이를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이렇게 집을 그렸을 때 문을 그렸어요. 근데 손잡이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뭔가 그 외부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또 세계에 대한 고립, 위축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문의 크기입니다. 문을 크게 그린 경우는 사회적인 접근 가능성의 과다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을 그렸을 때 문을 굉장히 크게 그린 거예요. 뭐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창문 그릴 자리가 없죠. 이럴 때 사회적 접근 가능성이 과다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을 굉장히 작게 그리는 경우, 그럴 때는 사람이 드나들 수 없게끔 이렇게 문을 그렸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불편감 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장식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 옆에 뭐 화분을 그린다던가, 뭐 꽃을 그린다던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환영의 의미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장식이 너무나 많다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개수도 중요합니다. 문의 개수가 많은지 적은지, 보통 한 개 그리는 게 평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을 가리거나 마지막에 그리는 경우, 순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집을 그릴 때 뭐 지붕을 먼저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벽을 그리고 이제 뭐 문을 그리고 이제 창문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지붕을 그리고 벽을 그리고 그다음에 창문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막 더 그려요. 뭐 이렇게 나무도 더 그리고 꽃도 더 그리고. 그런데 문은 맨 나중에 그렸다. 이런 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창문입니다. 이 마음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창문. 창문은 좀 더 대인관계에 관련된, 세상하고 관계된 이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평본 반응을 보면 창문을 하나 그린 경우 혹은 창문을 한 2개 정도 그린 경우가 제일 적당해요. 그리고 그 창문에 이렇게 커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주름도 그리기도 하고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커튼이 쳐 있으면은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커튼이 이만큼 다 쳐져 있어요. 막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죠? 외부의 관계에서의 단절을 또 아니면 소극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그렸는데 문은 그렸는데 창문을 안 그렸다. 이런 경우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위축이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문도 중요하지만 창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할 때. 또 창문을 많이 그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이렇게 그렸는데 뭐 창문을 뭐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문을 안 그렸어요. 뭐 아파트를 그릴 수도 있겠죠. 예. 과도하게 창문을 많이 그렸다. 예. 이런 경우에는 과도하게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과 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함을 의미합니다. 창문을 많이 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문 높이보다 아래쪽에 있는 창문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창문의 크기, 문의 크기하고 해석을 같게 하면 됩니다. 창문을 크게 그렸다. 그럼 또 사회적인 접근의 가능성이 과다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작게 그렸다. 그러면 관계 맺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부감, 불편감, 두려움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가 찾아와요. 청소년이 찾아와요. 그랬을 때 이 문, 창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창문의 세부적인 장식도 문의 세부적인 장식하고 같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창문을 가리지 않게 이제 세부적인 장식을 했다면 환경에 좀 더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환영한다는 그런 것을 뜻하고요. 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의 개입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창문이 가려질 정도로 그린 경우는 문하고 똑같이 방어적인 태도나 감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벽입니다. 집을 그릴 때 이 벽 굉장히 중요하죠. 이 벽은 자아 강도, 또 자아 통제력을 나타냅니다. 벽이 선이 이렇게 적절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튼튼한 집을 그리는 게 중요한데 선이 뭐 이렇게 휘어져 있고 뭐 이렇게 잘 연결이 되지 않고 뭐 분리돼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평범 반응이라고 보기보다는 의미 있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벽을 튼튼하게 그리는 것이 그 사람의 자아 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벽의 형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벽을 안 그렸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완성을 못한 거겠죠. 뭐 이렇게 뭐 그리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말았다. 뭐 집인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아 붕괴라든지 또 뭐 현실 검증력의 손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병의적인 경우가 제일 큽니다. 벽의 개수와 위치를 보면요. 집을 이차원적으로 그려서 벽을 하나만 보이게 그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선, 직선으로 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휘거나 비스듬히 그려지는 경우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명성. 투명성은 뭐냐면요. 집을 그렸어요, 이렇게. 근데 집 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뭐 계단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이고, 뭐 여기에 뭐 소파가 이렇게 있고, 뭐 그 다음에 여기 사람도 이렇게 그려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투명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5세 이하의 아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람 그릴 때도 이렇게 다리 그리고 신발을 그리고 그 안에 발가락을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일반 반응인데요. 성인 5세 이하가 아닌 이제 아동이라던가 성인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자아 통제력의 상실이라든지 현실 검증력의 장애를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되겠죠. 벽돌이나 돌, 통나무, 결무늬 이런 것들을 벽에 그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지붕을
이렇게 뭐 벽돌을 하나씩 다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또 이런 지붕을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와장 쌓듯이. 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의 경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을 그릴 때 굴뚝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집만 너무 그리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굴뚝을 그려요. 이 굴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죠? 예, 이 안에서, 집 안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줬을 때 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정적인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이렇게. 예, 제가 지붕만 그릴게요.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막 나요. 이 연기는 좀 심한 연기죠. 이렇게 너무 짙게 그리고 여기에 또 막 음영을 넣었다. 이럴 경우에는 과도한 욕구나 관심, 또 그 기저의 좌절감이나 결핍감, 이런 경우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붕에 연기가 이렇게 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굴뚝을 안 그렸을 때, 안 그릴 수 있죠. 별 임상적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굴뚝에 벽돌 무늬를 그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붕만 그리겠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벽돌을 쌓아요. 진짜 막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그 지붕에서 그렸던 거하고 똑같이 강박적인 성격의 경향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것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지붕을 언제 그리는지, 어떻게 그리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붕을 이렇게 크게 그리고 집을 이렇게 작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지붕을 작게 그리고 집을 굉장히 크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지붕이 뜻하는 것은 이 내적인 공상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관념, 또 기억과 같은 이런 내적인 인지 과정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하고 관련된다고 보면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부 해석 들어가 볼게요. 지붕을 안 그렸어요. 매우 드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지적 장애라든지 현실 검증력에 대한 장애를 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붕을 안 그렸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붕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렸을 경우 이럴 때는 공상에 많이 몰두하는 그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신분열증이나 경계선 장애에서의 자폐적 공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붕의 크기,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크게 그리는 경우가 있고 작게 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적 인지 활동을 매우 이제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작게 그린 경우에는 인지 과정이 활발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회피, 또 억제, 이런 억압하는 경향을 반영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와나 널빤지를 그려서 정교하게 표현하는 경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박적인 경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붕에 문과 창문을 그렸을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이렇게 집을 그렸는데 지붕이에요. 여기에 창문이에요. 여기는 문이에요. 좀 만화 같기도 하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창의력이 풍부한 나이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성인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내적 사고에 대한 주된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폐적인 공상 세계 속에 몰두해 있는 그런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환자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분열형 같은 경우에는요,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어요. 욕구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회성에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의
환자의 주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집 그림에서 또 가끔씩 보면은 계단이나 출입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그릴게요.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돌계단으로 집이 오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